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간 저녁 시간, 정희가 서연을 구석진 곳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볼까?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냐? 병원비도 다 빚으로 때운 거잖아. 서연은 정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사실 그대로지. 우리 준호 살리려고 뭘 했는데? 정희의 말은 독처럼 서연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병원비 댔어요. 결혼반지랑 어머니 유품까지 팔아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비웃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했다고 그래? 푼돈으로.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외곽 낡은 연립주택에서 새벽 5시 알람이 울려 퍼집니다. 38세 김서연은 벌떡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과 야위어진 볼, 한때 윤기 있던 머리카락도 이제는 푸석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 서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남편 이준호가 희귀병으로 1년째 투병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조차 고개를 젓는 그 병은 치료비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 씨. 편의점 사장은 서연을 보자마자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서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일자리만큼은 절대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동안 서연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도시락을 데워주고 계산을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심때쯤 사장이 김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너무 마르신 것 같아서요. 서연은 김밥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조차 고마워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준호와 함께 맛집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김밥 한 줄이 이렇게 귀할 줄이야.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서연은 현관 신발장 위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당포 영수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와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는 이미 며칠 전에 맡겨버렸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 준호 치료 어떻게 해? 서연은 영수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8K 금반지는 준호가 프로포즈할 때 정성스럽게 골라준 것이었고, 진주 목걸이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생명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30분 정도 눈을 붙인 후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연보라색 블라우스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없어 보여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준호 앞에서는 항상 예쁜 모습으로 있고 싶었으니까요. 병원 5층 중환자실에 도착한 서연은 숨을 고르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서연은 준호의 마른 손을 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준호 앞에서만큼은 절대 지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편의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서연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서연의 목소리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반응에도 서연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사장님이 김밥도 주시고 정말 친절하셨어요. 여보도 빨리 나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서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요. 저녁 9시 병원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편의점, 병원, 집, 이 세 곳이 서연의 전부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거나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평범한 일상은 이미 까마득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몇 개와 김치,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저녁을 해결하며 서연은 통장 잔고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팔 물건도 없고 빌릴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준호의 책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서류나 통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호가 사용하던 베개를 꼭 안고 있으니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빨리 나와서 함께 이 침대에서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준호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서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에서 일하고 짧은 휴식 후 병원으로 가서 준호를 돌보는 일상. 힘들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준호와의 마지막 시간이 될 줄도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서연의 평범한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준호 씨 보호자분이시죠?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오세요. 서연은 사장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연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라고. 서연은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치의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준호 씨가 오늘 새벽 3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으악. 서연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싸워왔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다니. 미안해요, 여보.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서연은 준호의 차가운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준호의 빈소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사장과 병원 간호사들이 조문을 왔고 준호의 직장 동료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준호의 누나인 40대 후반 이정희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정희는 평소에도 서연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참 안 됐네. 정희는 건성으로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의 사촌 이민석도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35세의 변호사인 민석은 평소 준호와 가까웠지만 서연에게는 늘 시큰둥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석의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간 저녁 시간, 정희가 서연을 구석진 곳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볼까?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냐? 병원비도 다 빚으로 때운 거잖아. 서연은 정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사실 그대로지. 우리 준호 살리려고 뭘 했는데?
정희의 말은 독처럼 서연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병원비 댔어요. 결혼 반지랑 어머니 유품까지 팔아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비웃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했다고 그래? 푼돈으로.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준호 형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년 동안 홀로 감당했던 고통을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정희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 없이 혼자 살 생각은 하고 계시죠? 아직 젊으니까. 정희의 말에는 서연을 내쫓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희와 민석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빈소 지키러 들어가겠습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빈소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영정 앞에 앉은 서연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게 현실이네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날 이렇게 대하다니. 서연은 준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1년 동안 나 혼자 당신 돌봤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뭘 했냐고 묻는군요. 그날 밤 서연은 빈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정희와 민석은 일찍 돌아갔고 서연은 홀로 준호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서연은 준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자책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준호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병마와 싸우며 보낸 힘겨운 1년까지. 이제 정말 혼자가 됐네요. 서연은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정의와 민석의 차갑고 모멸적인 태도,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상처 주는 말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터에서 준호를 떠나보낸 후 서연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더욱 적막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니 준호의 책상이 보였습니다. 여보가 마지막에 뭔가 남겨놓은 게 있을까? 서연은 책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늘 꼼꼼한 성격이었으니까 혹시 중요한 서류나 메모를 남겨뒀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물건들 뿐이었지만 맨 안쪽 서랍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이틀 후 서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준호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정리를 마치고 나서 서연의 시선이 준호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준호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뭔가 남겨놓은 게 있을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메모지, 두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안쪽 서랍을 열었을 때 서연의 눈에 특별한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준호의 친필로 서연이만 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가 나한테 뭔가 남겨놓은 거구나. 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0여 년 전 발행된 고액 채권 증서와 함께 준호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이 채권은 결혼 전부터 내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야. 너만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찾아가길 바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채권 증서를 자세히 보니 액면가가 상당했습니다. 이게 정말 유효한 건가? 서연은 반신반의하며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고객님, 이 채권은 아직 유효하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되는 건가요? 대략 3억 원 정도 됩니다. 서연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3억 원이라니. 그동안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벌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여보가 이런 걸 숨겨두고 있었다니.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준호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너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서연아. 여보, 고마워요. 끝까지 날 생각해줘서.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을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신우이 정희와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정희는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석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장례식 때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뭔가 중요한 걸 숨겨뒀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준호 형 명의로 뭔가 조회가 있었다던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행에서 비밀이 새어나간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뭔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 정말 모르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민석의 표정에서 이들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준호 방 좀 둘러봐도 될까?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 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왜? 뭔가 숨길 게 있는 거야? 민석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정희가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야? 정희가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편지를 뒤로 숨겼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준호 가족이야. 민석이 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준호 형이 남긴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혼자 독차지할 수는 없어요. 서연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준호는 제 남편이었는데 왜 상속을 나눠야 해요? 서연이 반박하자 정희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뭐, 내 남편? 1년 동안 병원비도 제대로 못 댔으면서 무슨 소리야.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편의점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푼돈 가지고 뭘 했다고 그래? 민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준호 형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분할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연 씨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은 이들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남긴 채권을 노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은행에서 누가 말했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거지.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준호가 저만을 위해 남겨준 거예요. 서연은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만나시죠. 증거가 있으시면 제출하시고요. 정희와 민석이 돌아간 후 서연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들이 정말로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야? 서연은 준호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 준호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정희와 민석이 다녀간 다음 날,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편의점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들이 또 무슨 일을 꾸밀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우편함에서 등기우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송인을 보니 법원이었습니다. 설마. 서연은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채권 소유권 이전 신청 통보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청인은 이민석이었습니다.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한 거구나.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민석이 준호의 사촌으로서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채권의 소유권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서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옆집 김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김아주머니는 평소 서연을 아껴주던 이웃이었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김아주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며칠 전에 정혜 씨가 우리 아파트 상가에서 곧 목돈이 들어온다고 자랑하더라고. 서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희가 이미 채권을 자신의 것인 양 떠벌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엊그제였나? 부동산 사무소에서 커피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던데. 우리 집안에 큰 재산이 있었는데 이제야 찾게 됐다고 하더라고. 서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 법적 절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자신의 것인 양 떠벌리다니. 김아주머니,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3억 원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서연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정희가 채권의 정확한 금액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은행 정보를 흘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서연은 법원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민석은 변호사답게 법적 근거를 세세하게 나열해 놨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지? 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고 법적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인 민석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준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이 흐릿할 때 준호가 중얼거렸던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책상 밑판까지 꼭 뒤져봐. 당시에는 약물 때문에 하는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의미가 있는 말 같았습니다. 서연은 급히 준호의 책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은 이미 다 뒤져봤지만 밑판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책상 아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니 책상 밑판 모서리 부분이 살짝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작은 틈이 벌어지면서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가위로 조심스럽게 틈을 벌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보가 정말로 뭔가 숨겨뒀구나.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함께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만약 누군가 이 채권에 대해 시비를 걸면 이 서류들을 보여줘. 특히 민석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해뒀어. 서연은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이 준호 개인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의 원래 소유자는 민석의 아버지였는데 10년 전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자 준호에게 담보로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서연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계약서에는 채무 불이행 시 채권의 소유권은 이준호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아버지는 결국 빚을 갚지 못했고 채권은 합법적으로 준호의 소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석이 아버지 때문에 생긴 빚 때문에 채권을 잃은 거구나. 서연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이 채권을 되찾으려는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준호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아내 김서연에게 단독 상속한다. 특히 고액 채권의 경우 서연만이 유일한 상속자임을 명시한다. 유언장에는 준호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다니. 준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것을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민석과 정의가 문제를 일으킬 것까지 예상하고 말입니다. 마지막 서류는 준호가 민석에게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채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을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준호가 병이 악화되기 직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해됐어. 서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석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채권을 되찾으려 하는지, 정의가 왜 서연을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은 모든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백업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어.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다음 날 서연은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민석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법무법인으로 오세요. 상속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명령조의 문자였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상대는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혼자 가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준호가 남긴 모든 서류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계약서, 유언장, 내용 증명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꼭 이겨낼게요. 서연은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는 민석의 법무법인에 도착한 서연은 화려한 사무실을 보며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민석이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고 옆에는 정희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석이 차갑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준호 형이 남긴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죠. 법적으로 봤을 때 서연 씨가 혼자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절반, 나머지 가족이 절반을 상속받습니다. 민석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정의가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반, 우리가 절반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거야. 서연은 이들의 논리를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년 동안 홀로 준호를 돌봤는데 이제 와서 재산만 나누자고 하다니. 그런데 말이죠.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채권이 정말 준호 개인 재산이 맞나요?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원래 그 채권의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올려지자 민석과 정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 계약서예요. 민석 씨 아버님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시면서 이 채권을 준호에게 담보로 맡기셨더라고요. 서연의 말에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 소유권이 준호에게 완전히 넘어갔고요.
민석이 황급히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준호가 만약을 위해 보관해뒀더라고요. 특히 민석 씨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대비해서요. 정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위조된 걸 수도 있잖아. 위조요? 서연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위조인가요? 준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을 본 민석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작성한 거죠? 민석 씨가 채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쯤이더라고요. 준호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준호가 민석 씨에게 보낸 내용 증명이에요. 채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민석은 서류를 보더니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이런 정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의 확신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야? 법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서류들이 법정에서 유효한지 확인해 봐야 해요. 그러세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법정에서 만나시죠. 정희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장례식 때부터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언니,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한 게 뭐 있냐고 하셨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편의점에서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병원비 댔어요. 결혼 반지랑 어머니 유품까지 팔아서 치료비 마련했고요. 그런데 그게 푼돈이라고 하셨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과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서연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혹시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또 뵙죠.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석이 정말 포기할까요? 며칠 후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의 법무법인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서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합의할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서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증거에 밀려 이제 와서 합의를 제안하다니. 무슨 합의요? 채권을 8대2로 나누는 건 어때요? 서연 씨가 8, 저희가 2로요. 아니요.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저만을 위해 남겨준 거예요. 1원도 나눠줄 생각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민석의 합의 제안을 거절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일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민석이 이대로 포기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편의점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민석 변호사님 동료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은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 씨가 제출하신 서류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의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 상태가 온전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병원 기록을 보니 의식이 흐릿했던 시기와 겹치거든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도 10년 전 일이라 당사자들의 증언이 필요한데 민석 변호사님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합의가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나간 후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유언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식이 흐릿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그 점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준호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글씨는 분명 준호의 것이었고 서명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의식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일까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서연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어제 정혜 씨가 왔다 갔거든요. 정혜 씨가요? 여기에 왜 왔죠? 서연은 놀랐습니다. 글쎄요, 서연 씨 일하는 시간 물어보고 갔어요. 그리고 서연 씨가 요즘 힘든 일이 있다면서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자신을 도와주고 싶다고?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희와 민석이 또 무슨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뒤 서연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혹시 집에 누가 드나드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이웃분이 신고했거든요. 서연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 자물쇠에는 이상한 흔적이 있었고 집안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의 책상 주변이 특히 어수선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 서연은 급히 책상 밑판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서류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누군가 뒤진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정희가 혹시 열쇠를 복사해뒀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혹시 집에 귀중한 서류 같은 건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시죠? 민석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연은 화가 났습니다. 요즘 빈집털이가 많다고 해서요. 특히 중요한 서류들은 은행 금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연은 민석이 자신의 집에 침입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석 씨, 혹시 제 집에 들어온 적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제가 서류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서연의 질문에 민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그건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더 이상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석과 정희가 서류를 훔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서연은 즉시 은행을 찾아가 안전금고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 서류들을 그곳에 보관했습니다. 집에는 복사본만 남겨두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예상대로 집에 또 다른 침입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집안을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정말 선 넘었네. 서연은 분노했습니다. 민석과 정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법적 대응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집에 누군가 무단 침입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CCTV는 없나요? 아니요. 우리 동네는 오래되어서.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며칠 전 정희가 서연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정이구나. 그날 밤 서연은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꼭 지켜낼게요. 서연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때였습니다. 집에 무단 침입당한 지 사흘 후,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석과 정의의 비열한 행동에 맞서 싸울 때가 온 것입니다. 서연은 변호사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법무법인에 문의해 본 결과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소 5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요. 한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돈이면 편의점에서 몇 달을 일해야 하는데 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편의점 사장이 서연에게 조언했습니다. 서연 씨,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혼자서 법정에 서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본인 소송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법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사장의 말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연은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소송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법원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며칠 후, 서연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씨,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민석은 의외라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법원 앞에서 만나요. 내일 오후 2시에요. 서연의 말에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원 앞에서요? 네, 거기가 가장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법원 앞 계단에서 민석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은행 금고에서 가져온 모든 증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나타났을 때 서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오셨네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자신 있어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여기서 만나자고 하시더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석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 집에 들어간 적 있나요? 서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웃이 다 봤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남긴 모든 증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찾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준호가 병원에서 유언장 작성할 때 담당 의사가 증인으로 서명한 거예요. 의식이 완전히 명료한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서도 있고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건 처음 보는데요. 당연히 못 봤죠. 준호가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뒀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말이에요. 서연 씨, 우리 이렇게 적대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민석이 어렵게 말했습니다. 적대적이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 집에 무단 침입하고 협박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지 아세요? 당신 아버지가 준호에게 보낸 차용증이에요. 채권을 담보로 맡기면서 절대 되찾으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서류죠. 민석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하셨다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후손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도 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당신들이 이 채권에 손댈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서연의 말에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일을 사과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어요. 민석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그리고 정혜 씨에게도 전해주세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정희에게도 포기하라고 말하겠습니다. 민석이 어렵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서연 씨, 형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해드린 점. 서연은 민석의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가 풀리는 동시에 허탈감도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준호 혼자 돌보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민석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형수님을 가족으로 대우하겠습니다. 가족이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정말 필요할 때는 어디 계셨나요? 할 말이 없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아요. 저도 당신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석이 떠난 후 서연은 법원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모든 서류를 다시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채권을 현금화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서연은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민석과의 대결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드디어 채권을 현금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연의 통장에는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말 3억이 들어왔네. 서연은 통장을 바라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10만 원을 벌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평생 써도 남을 돈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편의점 사장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 사장은 서연의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 씨, 좋은 일 생겼나 봐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서연은 김 사장에게 그동안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는데, 김 사장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생각이에요? 일단 이사부터 하려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서연은 그동안 살던 연립주택을 떠나 남양주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층 집이었고 베란다에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요? 당신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이사를 마친 서연은 새 집에서 준호의 사진을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준호가 좋아했던 꽃을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며칠 후 서연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던 서연은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새 집 한 방을 개조해서 작은 음악실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7살 소녀 지은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피아노 잘 칠 수 있을까요? 지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이지, 지은아. 열심히 하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은 서연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1년 넘게 병원과 편의점만 오가던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치유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레슨을 마치고 혼자 피아노를 연주하던 서연에게 준호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시절 준호를 위해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여보도 이 곡 들으면 기뻐할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김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연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너무 예뻐서 왔어요. 혹시 우리 손자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김할머니의 부탁에 서연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렇게 서연의 작은 음악 교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서연의 하루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피곤한 일상은 이제 완전히 과거가 되었습니다. 봄이 오자 서연은 베란다에서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했던 장미와 백합을 심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가꾸던 꽃들이에요. 이제 혼자 키워야 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어느 날 저녁 제자 중 한 명인 민준이가 서연에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그림에는 피아노를 치는 서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옆에는 우리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선생님이 정말 좋아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서연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그림을 그려줬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몰랐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서연은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베란다의 꽃들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사랑의 선물이 서연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서연의 미소는 더 이상 눈물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미소였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서연에게는 이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